한국에서만 쓰인다고 알려진 존댓말. 그 말투가 왜 안데스 산맥 한가운데서 들렸을까요? 차가운 언어학자가 말끝에 담긴 따뜻함을 찾아 떠난 여정. 그리고 한국과 페루를 잇는 한복과 비슷한 전통 의상, 말투에서 느껴진 충격적인 공통점. 감동 스케치북이 전해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맥킨타이어,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문화언어학 교수입니다. 언어는 제게 삶 그 자체예요. 하지만 제 관점은 항상 분명했죠. 언어란 감정을 실어 나르는 그릇이 아니라 의미 전달을 위한 효율적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복잡한 존댓말 체계와 지나치게 공손한 표현들은 비효율적이라 여겼어요. 왜 단순히 의미만 전달하면 될 것을 그토록 복잡한 말끝 변화와 존칭을 써가며 시간을 낭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제 저는 페루 북부 안데스 산맥의 외딴 마을로 현장 조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남미 토착민의 감정 표현과 의례 언어를 조사하기 위한 현장 연구죠. 공항에서 딸 에밀리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에밀리는 항상 제 학문적 접근에 의문을 품곤 했어요. 엄마, 이번엔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생각 없어요? 에밀리가 제 짐을 정리해주며 물었습니다. 연구는 철저히 비교 구조에 집중할 거야. 감정이나 정서 같은 건 사적인 해석이니까 학문적 가치가 떨어져. 에밀리는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엄마, 언어에 감정이 없다면 그냥 기계잖아요. 사전처럼 단어만 나열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연구 계획을 다시 검토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에밀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럴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의 작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반긴 것은 가파른 산길과 희박한 공기였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기도 전에 마을 주민들이 축제 준비로 분주한 광장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연구자로서의 호기심에 노트를 꺼내 관찰을 시작하려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통역사가 물었지만 대답할 겨를도 없이 시야가 흐려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이 가빠지면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였죠. 고산병이에요. 빨리 도와주세요.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여러 손길이 저를 부축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항상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독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낯선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걸음조차 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저를 임시 숙소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어요. 누군가 약초차를 끓여 마시게 했고 따뜻한 담요로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특히 마을 어르신 파블로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천천히 숨 쉬세요. 괜찮습니다. 파블로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분의 주름진 손이 제 이마를 짚었을 때 낯선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언어를 분석하는 데만 집중했지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파블로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말의 의미보다 더 강하게 전해졌습니다. 밤새도록 두 명의 여성이 번갈아가며 제 곁을 지켰어요. 그들은 케추아어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억양이 묘하게 한국어와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고산병 때문에 헛것을 듣는 건가 싶었어요. 괜찮으세요? 아침이 되자 파블로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내미는 따뜻한 차를 받아 마셨죠. 그의 손짓, 미소, 눈에 담긴 진심은 언어가 없어도 충분히 전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을 때 파블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한 소녀가 물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어딘가 익숙한 존중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한국 학생들이 쓰는 존댓말 같았죠. 오후가 되자 기운을 차린 저는 마을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에 눈을 의심했어요. 페루 원주민의 전통 의상은 화려한 색상과 복잡한 무늬로 이는 한국의 한복과 전통 직조 기술과 비슷한 점이 많았죠. 아이들이 원을 그리며 손뼉치기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한국의 전통 놀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거든요. 다른 쪽에서는 고무줄을 이용해 점프하고 자세를 맞추는 아이들의 놀이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건 역시 한국 아이들이 하던 고무줄 놀이와 거의 유사했습니다. 놀이는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노랫말과 규칙을 통해 감정과 공동체의 정서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저는 또한 마을 어르신에게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숙이고 일정한 거리를 두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주민들의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어르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서서 기다리고 장터에서 음식을 받을 때는 반드시 두 손으로 공손히 받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고산병으로 쓰러졌던 저를 정성껏 돌봐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와 손길에 담긴 따뜻함,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놀랍도록 닮은 이 마을의 풍습들,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부정해왔던
언어에 담긴 정서적 구조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증거일까요? 저는 매일매일 마을 사람들의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몸짓을 노트에 기록하며 한국 문화와의 유사점을 점점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처음 가졌던 냉정한 학문적 태도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언어를 통해 전해지는 모습을 보며 언어가 단순한 도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은 특별한 의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모여 조상들을 기리는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제 조교 마이클이 카메라 정비를 하고 있었고 마이클은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마이클은 배터리를 빼서 다시 끼워보고 각종 버튼을 눌러보며 카메라를 고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의 최고 어르신 파블로가 보였어요. 파블로 어르신은 마이클을 보시고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걸려고 손을 뻗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은 카메라만 들여다보다가 어르신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고개를 휙 돌려버렸어요. 어르신의 인사를 완전히 무시한 셈이었죠. 파블로 어르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손을 내밀었다가 천천히 내리시는 모습에서 깊은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의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 놀라움과 실망이 섞인 시선을 보냈어요. 마이클, 방금 어르신께서 인사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라고요? 아, 죄송해요. 카메라 때문에 전혀 몰랐네요. 마이클은 뒤늦게 상황을 깨달았지만 이미 어르신은 굳은 표정으로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마을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연구에 필요한 인터뷰도 거절당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마이클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듯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이클이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어르신의 인사를 무시했어. 어르신께서 직접 말을 걸려고 하셨는데 네가 고개를 돌려버렸잖아. 그래서 우리 연구팀 전체가 무례하다고 느껴진 거겠지. 학문적 성과보다 인간적 관계가 더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직접 파블로 어르신의 집을 찾아갔어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르신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방에 들어갔습니다. 파블로 어르신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제 조교가 어르신의 인사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정말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파블로 어르신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땐 가볍게라도 눈인사라도 하는 게 예의지요. 그래야 서로의 마음이 다치지 않지요.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그동안 언어를 단순한 의미 전달 도구로만 여겼던 제게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언어의 역할을 이야기해 주신 거였습니다. 파블로 어르신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우리 문화와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걸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학자로서의 냉정함과 거리를 두던 제가 이제는 이 마을과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파블로 어르신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 두 단어에 제 진심을 모두 담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도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저에게 장난감 나뭇가지를 건네며 웃었고 어르신들도 다시 식사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공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손뼉놀이 소리가 전날과는 다르게 밝고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제게 새로운 감정의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전에는 연구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그 놀이가 이제는 마음으로 전해지는 언어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그날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요. 마을 어르신과의 대화에서 언어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었다. 언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보호하고 연결하는 매개체일 수 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왜 이 마을에서 이렇게 강한 친밀감을 느끼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어요. 한국어와 이 마을의 케추아어 사이에 존재하는 정서적 유사성, 그리고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모든 것이 새롭고도 신비로웠습니다. 파블로 어르신과의 대화는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화해의 말을 넘어 제 내면에 강렬한 울림을 남겼어요. 제가 그동안 비효율적이고 과도하다고 여겼던 감정이라는 요소가 언어의 본질일 수 있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숙소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한국인 교환학생 준호가 이 단어를 설명해 주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는 제 안색이 안 좋으면 늘 교수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었죠. 당시에는 단순한 예의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 말투에 실린 진심과 배려가 이곳 페루 마을의 말투와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는 한국어 억양, 정서적 화법, 한국 전통놀이, 존댓말 체계 같은 단어들이 입력됐어요. 그러던 중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이 손뼉치기를 하며 노래하는 장면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장면은 제가 며칠 전 페루에서 직접 본 놀이와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제가 느낀 게 확실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원을 그리며 부르고 손을 맞추며 웃는 장면은 문화적 우연 이상의 정서적 공명을 암시하는 듯 했어요. 영상을 더 보던 중 한 할머니가 손주에게 천천히 먹어 괜찮아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저는 화면을 일시정지했습니다.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정확히 파블로 어르신이 하신 말과 같은 억양이야. 그 억양, 말의 흐름, 따뜻한 태도까지 페루의 어르신들이 손자들에게 말을 건넬 때와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이 유사성은 구조적 언어 분석으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 감정의 흐름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던 중 저는 한국과 페루의 고대 이주 경로에 관한 논문을 발견했어요. 일부 인류학자들이 아시아에서 베링 해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고대인들의 흔적을 연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 남미까지 이주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도 있었어요. 이것이 그 연결고리일까?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블로 어르신을 다시 찾아갔어요. 어르신, 혹시 이 마을의 기원에 대한 전설 같은 것이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파블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동쪽에서 왔다고 전해집니다. 아주 먼 옛날 바다를 건너 이곳에 정착했다고 해요. 동쪽이요? 혹시 그분들의 모습이나 습관에 대한 이야기도 있나요? 조상들은 예의를 중요시했고 어른을 공경하며 마음을 담아 말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파블로 어르신은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몇몇 단어들은 옛 언어에서 온 것이라고 해요. 저는 마음이 떨렸습니다. 어떤 단어들인가요? 예를 들면 아모, 아부지, 키한다 같은 단어들이요. 그 단어들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부지는 한국어의 아버지와 발음이 너무나 유사했고 키한다는 한국어의 기쁘다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언어적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모습을 다시 관찰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해진 문화적 기억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가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와 페루 안데스 지역 케추아어의 정서 구조 비교 가능한 역사적 연결고리. 제가 부정하고 무시했던 감정이라는 요소가 이제는 제 연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라났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미 전달 도구가 아니라 세대를 건너 전해지는 마음의 울림이자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작은 안데스 마을과 먼 한국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것도요. 한국어와 케추아어의 정서적 유사성 그리고 고대 이주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던 중 국립국어원의 AI 감정언어 분석 시스템에 관한 논문을 발견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한국이 첨단 언어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 제가 마이클에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AI를 활용해 언어의 정서적 구성 요소까지 분석하고 있어. 억양의 패턴, 종결어미의 변화, 심지어 목소리 톤의 미세한 변화까지 측정할 수 있대. 마이클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학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주관적인 해석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야. 이 시스템은 수천 개의 대화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거야. 예를 들어 괜찮아요라는 같은 말도 상황과 억양에 따라 위로, 격려, 질책, 무관심 등 완전히 다른 감정을 전달할 수 있거든. 이 시스템은 그런 미묘한 차이를 95% 이상의 정확도로 분석할 수 있어. 논문을 더 읽어보니 한국은 단순히 언어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정서 구조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이전에 접근했던 어떤 언어 연구보다도 진보된 방식이었어요. 이건 언어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감정을 주관적 요소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야. 저는 노트북을 들고 마을 공터에 나가 앉았어요. 근처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그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면서 국립국어원의 AI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 모델을 구상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작업하던 중 연구실에서 보내온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 동료 김 교수가 국립국어원의 AI 감정언어 분석 시스템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를 보내준 거였어요. 그 자료에는 시스템이 어떻게 감정을 수치화하고 종결어미에 따라 화자의 의도를 분석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야. 제가 마이클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봐봐, 이 시스템은 해요, 하세요, 하네요, 하구나 같은 종결어미의 미세한 차이를 분석해서 화자의 사회적 관계와 감정 상태를 파악해. 마이클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집한 마을 사람들의 대화도 이런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정서 표현의 패턴은 유사할 수 있거든. 특히 이 마을과 한국의 문화적 연결성을 고려하면 정서 표현 방식에도 공통점이 있을 거야. 저는 수집한 녹음 자료를 분석하면서 특히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말할 때의 억양과 한국 시골 마을의 노인들이 손주들에게 말하는 억양을 비교했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언어 간의 구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서를 전달하는 음성 패턴은 70% 이상 일치했어요. 이건 언어를 과학으로 증명한 동시에 감정의 섬세함까지 이해한 접근이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한국어와 케추아어 사이의 정서적 유사성은 더욱 분명해졌어요. 특히 존대 표현, 어르신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표현하는 언어 패턴에서 놀라운 일치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정과 이 마을의 공동체 정신은 같은 뿌리를 가진 것 같아요. 제가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우연이 아니라 깊은 역사적 연결성을 암시해요. 한국의 AI 감정 언어 분석 기술은 제게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언어는 이제 단순한 소통이 아닌 감정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한 고도의 문화 시스템으로 인식됐어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정의라는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요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페루어의 정서 구조를 비교한 논문 초안을 완성하는 데 3주가 걸렸습니다. 최종 제목은 정서적 언어 구조의 비교 한국어와 케추아어의 감정 전달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이 논문은 제 학문적 여정의 완전한 전환점이 될 것이었어요. 제가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긴장되네. 이 주제가 너무 색다르다 보니 학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 마이클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정말 혁신적인 연구예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교수님이 발견한 것은 언어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거예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네. 하지만 학계는 보수적이라서. 특히 내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는다면 더 비판적일 수 있어. 논문을 제출하고 일주일 뒤 언어학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 논문이 차기 학술대회의 주제 발표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기뻤지만 동시에 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제가 발견한 내용을 세계적인 언어학자들 앞에서 발표해야 한다니 정말 큰 도전이었어요. 캐나다로 돌아와 저는 발표 자료를 최종적으로 점검했어요. 마을에서 찍은 사진들, 아이들의 놀이 영상, 어르신들의 대화를 담은 녹음, 그리고 한국의 유사한 장면들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AI 감정 언어 분석 기술을 활용한 결과는 제 연구의 핵심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학회장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동료 연구자들이 이미 와 있었고 몇몇은 제 논문 초록을 읽고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소피, 내 연구 방향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오랜 동료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완전히 바뀌었어. 페루에서의 경험이 내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 제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당은 언어학자들로 가득 찼어요. 제가 무대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언어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언어를 단순한 의미 전달 도구로 보는 구조주의적 접근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페루 안데스 마을에서의 경험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스크린에 한국의 시골 마을과 페루 안데스 마을의 사진이 나란히 표시됐습니다. 저는 두 문화 간의 정서적 유사성, 특히 언어에 담긴 정의 개념을 설명했어요. 이 두 문화는 지리적으로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지만 언어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식에서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특히 한국의 정과 페루 안데스 마을의 공동체 정신은 같은 정서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음으로 제가 한국의 AI 감정 언어 분석 기술을 활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언어의 정서 표현 패턴을 비교한 그래프와 차트가 스크린에 표시됐어요. 이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언어는 구조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지만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에서는 70% 이상의 유사성을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는 더 깊은 문화적 혹은 역사적 연결성을 시사하는 증거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언어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입니다만 이런 정서적 유사성은 모든 인간 문화에 보편적인 것이 아닐까요? 왜 특별히 한국과 안데스 마을의 연관성을 강조하시는 건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인간의 기본 감정은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감정의 보편성을 넘어서는 특수한 정서 구조예요. 예를 들어 어르신을 대하는 방식, 공동체 의식을 표현하는 패턴, 그리고 가족관계에서의 정서적 표현 방식이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는 다른 문화권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이에요.
질문이 계속 이어졌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와 논리적 설명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동료들이 다가와 축하와 함께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특히 한 언어학자의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정서 구조를 언어학적으로 해석한 시도는 처음 봅니다. 기존 언어학이 놓치고 있던 본질을 드러낸 놀라운 연구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 연구가 한국어의 정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특히 뿌듯했어요. 이제 제 시선은 구조보다 정서, 효율보다 따뜻함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페루에서의 현장 연구를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 연구실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벽에는 안데스 마을의 사진들과 한국 전통 문화에 관한 포스터들이 가득했죠.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와 정에 관한 철학 서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믿기 어려울 만큼 큰 변화였어요. 엄마, 저 이거 제대로 발음했어요? 딸 에밀리가 한국어 교재를 들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해. 억양을 조금 더 부드럽게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페루에서 돌아오신 후로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평생 믿어온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언어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 대학에서의 제 강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언어의 구조적 측면만 강조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학생들에게 언어의 정서적 측면, 특히 정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어가 아니라 말끝에 담긴 마음이에요. 제가 학생들에게 말했죠. 특히 한국인 유학생들은 제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교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한 한국인 학생이 수업 후에 말했어요. 교수님께서 우리 문화의 핵심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시다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아요. 하지만 페루에서의 경험이 내 눈을 열어주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정서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것을요. 연구실에서는 한국어와 케추아어의 정서적 유사성에 관한 후속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두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우리라는 개념에 주목했어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언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계관의 표현이에요. 제가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어의 우리는 단순한 복수 대명사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상호 의존의 철학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페루 안데스 마을에서도 이와 유사한 언어적 표현과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등장인물이 괜찮아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저는 문득 파블로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따뜻하고 위로가 담긴 말투, 공동체의 힘을 믿는 철학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정이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책의 서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언어의 온도, 한국어의 정과 세계 문화의 연결고리였어요. 이 책은 제 인생의 학문적 여정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 이야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지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이메일 한 통이 제 인박스에 도착했어요. 테드 강연에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 앞에서 제 연구와 경험을 나눌 기회가 생긴 거죠.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에밀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테드 강연이라니. 강연 준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학술 연구를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페루 안데스 마을의 사진들, 아이들의 놀이 영상, 파블로 어르신과의 대화 장면을 슬라이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언어 문화와의 놀라운 유사점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준비했어요. 강연 당일, 처음에는 다리가 떨렸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와의 놀라운 유사점을 발견한 순간들을 생생하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한국어와 케추아어의 정서적 유사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어의 정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인간관계의 깊이와 따뜻함을 담아내는 철학적 개념이에요. 우리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정서는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연결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강연 후반부에는 제 개인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언어학자로서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전달하는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저는 청중들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하셨나요? 그 말에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담겨 있었나요? 언어의 감정이 없다면 그건 그저 기계적인 소리일 뿐입니다.
진정한 언어의 힘은 그 안에 담긴 온도, 바로 정에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와 에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아이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멋졌어요. 에밀리가 한국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구조 너머 정서와 인간성을 품은 새로운 언어의 세계를 향해서요. 그리고 이 여정에는 한국어의 정이라는 개념이 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온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이제 저는 진심으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말투 하나, 놀이 하나, 인사 한마디까지 지구 반대편에서 마주한 익숙한 따뜻함. 그곳엔 한국과 놀랍도록 닮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언어의 구조를 넘어서 마음의 온도를 닮은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감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